예,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학술 논문 중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효과적으로 그리고 잘 그릴 수 있는지 스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는 논문의 결론과 거기에 따른 스트럭처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논문의 구조가 다 나왔다라고 이제 논문의 구조를 잘 생각을 내셨다라고 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그림들을 어떻게 그려야 이거를 멋지고 설득력 있는 그림으로 만들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중요한 게요, 에디터랑 리뷰어들이 새로 투고된 논문들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단은 저자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아니면 또 잘하는 사람들 썼느냐, 이걸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림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특히 또 그림에 오류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사소한 실수들이 그림에 많이 보이면은 이런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저자들이 이런 그림 하나 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못 그리는데 과연 실험은 제대로 했을까? 이 실험이 쉬운 실험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하이 퀄리티로 그리는 능력, 이런 하나하나 꼼꼼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능력이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걸 그림도 깔끔하게 한 걸로 봐서는 실험도 제대로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좋은 인상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효과적으로 사이언티픽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티스틱한 관점 또는 프로페셔널하게 실수 없이 그림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 논문 그림을 그릴 때의 일반적인 작업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처리를 할 때에는 주로 이제 많은 연구 그룹들이 매틀랩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오리지널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분석을 하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오리진을 그리던가 아니면 또 매틀랩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분석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결과들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결과들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제 생각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페이퍼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드세요. 파일 이름은 피규어 버전 1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 거기에는 논문의 그림 수만큼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 5개짜리 논문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 파워포인트 파일에는 딱 5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림 1, 두 번째 페이지에는 그림 2, 세 번째 페이지에는 그림 3,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공저자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다가 그림이 바뀌게 되고 수정이 되면은 새로운 피규어 파일을 만들어요. 피규어 버전 2, 이런 식으로 이 버전 관리를 하면은 나중에 수정과 관리가 쉽습니다. 자, 그림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 본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워드 파일도 많이 봤는데, 뭐 레이텍 같은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많은 저널들이 첫 번째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그림을 고해상도로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출판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저널의 양식에 맞춰서 해상도 얼마, 크기 얼마, 이런 걸 다 꼼꼼하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투고가 돼가지고 리뷰들이 심사를 할 때는 이게 논문이 리젝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거 불필요하게 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임베드된 워드 파일을 서밋해라 라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로 완성이 된 그림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가지고 하나의 워드 파일로 정리를 해서 투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논문이 투고 후에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게재 확정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더 이상은 에디터와 리뷰어들이 관리를 안 하고 편집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편집부에서는 이런 요구를 해요. 너희들이 낸 그림이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어떤 포맷에 맞춰서 그림을 다시 그려줘라.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워드에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고 독립된 확장자를 가진 뭐 TIFF라든지 AI라든지 PDF, 이런 확장자를 가진 그림 파일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아까 정리해 놨던 파워포인트에서 이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림을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효과적으로 이쁜 그림을 그릴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걸 전송을 받아가지고 저널에서 요구하는 포맷을 맞출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벡터 포맷으로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벡터 포맷이 뭐냐? 비트맵 포맷이 있고 벡터 포맷이 있는데 벡터 포맷은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는 그런 포맷입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제가 이 동영 강의 자료도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거든요. 이 그림은 벡터 포맷으로 준비가 된 그림이에요. 확대를 쫙 해보면은 깨지지가 않죠. 그리고 하나하나들의 선들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파워포인트로 가져오느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매틀랩에서 가져온 그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매틀랩에서 복사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클립보드, 윈도우의 클립보드로 들어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파워포인트에 붙여넣기 보면은 페이스 스페셜에서 다른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장 메타 파일로 하게 되면은 벡터 포맷으로 이게 전송이 돼요. 자, 벡터 파일로 붙여넣기가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런 레졸루션이 안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어떤 아티스틱한 터칭을 파워포인트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언그룹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환할 거냐 물어봐요. 변환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것들이 파워포인트에서 하나하나 편집 가능한 걸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그룹에서 언그룹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편집이 돼요.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바뀌는 건 데이터 조작이죠.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대신 선 굵기라든지 색상 같은 거를 색상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파워포인트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걸 하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쳐주는 게 굉장히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원하는 폰트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요거 있는데 이걸 이런 폰트로도 바꿀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파워포인트에서 편집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벡터 포맷을 써야 돼요. 자, 벡터 포맷으로 안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만약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매틀랩에서 가져온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모르면 이렇게 가져오죠. 이걸 붙여넣기를 그냥 하는데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림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확대하면은 이게 막 깨져. 보이시죠? 그리고 편집이 안 돼. 이걸 뭘 그림을 예를 들어서 요 숫자들을, 요 기호들을, 문구들을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림은 항상 벡터 포맷으로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수정들은 파워포인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가 생각보다 파워풀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림은 가능한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저희가 썼던 논문에서 이제 나온 피규어 1인데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레이저 스페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매질을 통과하는 레이저 형태예요. 이제 그럼 뭐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논문을 쓰면서 만들어졌던 초기 버전이고요. 아래쪽이 최종 게재가 된 그림입니다. 보면은 훨씬 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그림을 프로페셔널하게 그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는 다 지우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벡터 포맷으로 받아보게 되면은 이걸 다 하나하나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풀려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단 이게 그림에 보시면 이런 픽셀 번호가 있는데 파워포인트에서 가지고 오면서 이런 픽셀 번호들이 다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픽셀이 어떤 거를 상징하는지 알려면은 한 픽셀의 크기가 뭔지 또 사람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식의 스케일 바를 하나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은 필요가 없는 정보죠. 다 선택을 해가지고 지워버려요. 이렇게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사이언티픽한 내용만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다 편집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크기를 내가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엉뚱한 데 선택이 됐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미들이 많이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림의 에스펙트 레이쇼를 바꾸면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쁘게 보이게 한다고 이 컬러 코렉션 같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조작, 아이고, 이런 거는 데이터 조작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좀 더 크게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떤 기술들이 이제 스킬들이 유용하냐면요. 이거를 그냥 막 크게 하다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면서 에스펙트 레이쇼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 에스펙트 레이쇼 풀어놓으면 이게 이렇게 확대를 할 때 막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경우니까 이거를 에스펙트 레이쇼를 락킹해 버리면은 우리가 그림을 줄이거나 늘렸을 때 원래의 이미지의 에스펙트 레이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잘 활용하면 좋은 기술이 지금 이 아래쪽 그림 보면은 테두리 선이 있어서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바더를 그냥 칠해주면 돼요.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스케일 바가 있는데, 컬러 맵이 있는데 각각의 컬러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 영상들은 노멀라이즈 된 인텐시티이기 때문에 유닛을 표현할 필요가 없었어요. 0부터 1까지 노멀라이즈 된 거였는데 초창기에 이제 학생들이 그려온 걸 보면은 이렇게 5.5 곱하기 10의 4승 해가지고 CCD의 픽셀 카운트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과감하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것도 글을 풀어볼게요. 또 어떤 편집도 가능하냐면은 이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 이렇게 배치를 막 손으로 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높이를 깔끔하게 맞추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는 파워포인트의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얼라인 기능이 있습니다. 탑으로 얼라인 하겠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그림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같은 간격으로 얼라인도 하고 싶잖아요. 손으로 하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선택을 해가지고 얼라인을 탑으로 한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수평 방향으로 균일하게 하면 이게 균일한 간격으로 딱 배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면은 깔끔하게 그림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파워포인트로 가져다 보면은 이 중복돼 가지고 그려지는 벡터 라인이 많은데 이걸 선택하다 보면 이게 많이 잘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지워서 핵심적으로 남기고 싶은 거 하나만 남기거든요. 요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다 지우고 요거 지운 다음에 여기에다가만 깔끔하게 박스를 해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요것도 이 아래에서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에스펙트 레이쇼는 이건 어차피 스케일 컬러 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던 뭐 이렇게 하던 과학적인 내용을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해줘서 라인을 딱 이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나타낼 때 이런 스케일 바를 쓸 때가 많은데 스케일 바를 소프트웨어, 뭐 매틀랩 같은 데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복잡하고 관리도 힘들어요. 그냥 여기서 파워포인트에서 그려주는 게 편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전체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면은 이걸 쉽게 이 이미지 크기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이 그려온 걸 보면은 400나노미터가 1.77이었단 말이에요. 400나노미터가 해당하는 스케일 바가 0.54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0.8 마이크로미터면 이게 좀 더 길어지겠죠. 좀 더 길어지면 좋겠다. 그러면 스케일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뭐 1.08 하게 되면은 이렇게 긴 선을 그릴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뭐 800나노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림 최종본은 이걸 1 마이크로미터로 잡아가지고 이게 1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 선의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이걸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벡터 포맷으로 그림을 그리면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림은 가능하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그림의 표현을 안 하고도 사람들이 알만한 정보는 빼주는 게 맞아요. 가능하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그림은 크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위쪽 그림은 초창기에 이제 학생들이 그려온 그림이고요. 아래쪽은 최종적으로 논문에 게재가 된 그림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만든 옵티컬 포커스의 크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은 이거를 주파수 영역으로 넘겨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낸 건데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중요도는 얘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에는 똑같은 크기로 그래프를 그렸는데 마지막에 그림이 나왔을 때에는 중요한 거를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가 설명이 되는 거는 이런 작은 인셋 같은 걸 넣어서 그림에 넣어줬습니다. 하나의 단락이 하나의 주장을 해내는 것처럼 하나의 서브 피규어도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위쪽 오리지널 그림에서는 A번 그림과 B번 그림이 같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줄여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림이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한번 아까 앞에서 했던 벡터 포맷 연습을 해보면은 이 벡터 포맷을 잘 다루면 그림의 색깔이나 이런 구성 디자인을 이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중복돼서 쓸데없는 더미 그림 벡터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왼쪽에 칼럼이 있으면 왼쪽에 이 y-액시스, x-액시스가 있는데 이 위에 눈금이 굳이 이게 필요가 있을까? 내가 보기엔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럼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다 지워버리고 여기서도 다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X축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많이 지저분하게 나는데 깔끔하게 이렇게 다시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매트랩에 그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의 굵기와 색깔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선 굵기를 좀 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얇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이 좀 너무 두껍고 색깔이 안 이쁜데 그럼 이것도 얇게 만들고 요 대시도 뭐 이렇게 바꿔볼까? 색깔이 이상하다. 색깔을 뭐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수정을 하는 게 그때그때 반응을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 배치 순서는 그 설명하는 순서, 그리고 중요한 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번 동영상 설명을 하면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A, B, C, D, E 순서대로 갈 수 있게 그리고 이 순서가 바로 논리가 되게 그림 순서를 정하면 효율적입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파워포인트만 잘 써도 웬만한 그림들을 다 그려줄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에 숨어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학생 때 썼던 페이퍼에 있는 어떤 광학 장비 그림인데요.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하나가 다 벡터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 라인, 선, 박스 긋기, 이런 뭐 마름 목골 이런 걸로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 이건 타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만으로 그림을 쉽고 효과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게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이 되는 박스를 그린 다음에 이거를 그 포인트를 에디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활용을 해도 거의 여러분 생각하는 많은 기능들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잘 쓰게 되면 이런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카이스트와서 쓴 논문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이 파워포인트로 그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룹을 풀어버리면은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 적혈구 그림 이쁘죠? 그런데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보시면은 뒤에 그림자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배경을 그려볼게요. 일단은 빨간색으로 놓겠습니다. 이 적혈구예요. 그런데 이 적혈구 다시 또 풀어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를 그린 겁니다. 선 그리고 그림 효과 보시면은 뭐 쉐입 이펙트 해가지고 여기가 아마 제가 글로우를 준 것 같은데 이런 효과를 줘가지고 배경에 이런 잔잔한 색깔을 준 거고 이거는 약간 희미한 선을 그린 다음에 또 이렇게 잔잔한 효과를 줘서 그리면은 적혈구가 됩니다. 약간 비대칭으로 하면은 도넛 모양 같이 이게 어렴풋이 보이죠. 파워포인트만 잘 써도 여러분들 재밌는 그림을 많이 그릴 수가 있고요. 하나 또 해볼까요? 여기 이 모기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를 또 붙여넣기 보면은 이거 다 하나하나 선을 그린 거예요. 이거 타원이고요. 요거 선이고요. 요거 확대해 보면은 이런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하나 반쪽을 그린 다음에 미러 이미지로 복사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어려운 소프트웨어 뭐 배워서 멋진 그림이 나오면 좋죠.
그런데 사이언티픽한 내용에 집중을 해야지 연구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면서 이런데 그림 이쁘게 그리려고 시간을 쓰는 거는 이건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3D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림들을 멋지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학생이 쓴 논문인데 여기서 장비를 이제 입체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3D 소프트웨어를 쓰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어떤 개념이나 그 모식도를 3D 효과로 그리면은 조금 더 이해를 잘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이 3D 소프트웨어로 그림을 그릴 때는 크게 두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런 입체감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3D 맥스라든지 라이노세러스, 뭐 구글 스케치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색깔을 입히는 거를 렌더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V-Ray라는 소프트웨어를 썼고요.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 중에 3D 맥스라든지 하는 소프트웨어를 쓰시면은 이거를 학교 라이센스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이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사이언티픽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 그림의 컬러 포맷이 RGB 포맷이 있고 CMYK 포맷이 있습니다. 의미는 그 온라인 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온라인 그 페이퍼인 경우에는 RGB로 그림을 요청을 받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인쇄본 같은 경우에는 CMYK로 그 컬러 포맷을 바꿔서 변환을 해줘야 이게 인쇄를 했을 때 컬러 색감이 깨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널에서는 그림을 RGB 포맷으로 만들어줘라, CMYK 포맷으로 만들어줘라 이런 요청을 그때그때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의 레졸루션입니다. 흔히 DPI로 얘기를 하는데요. dot per inch입니다. 한 인치, 2.54cm에 몇 개의 점으로 그림을 표현했느냐. 그림이 비트맵 형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세밀하고 레졸루션이 좋을수록 이 수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그림을 확대해 보면 더 쉽게 그림이 깨지고 모눈종이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PNS라는 저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렇게 주로 이제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300 dpi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컬러 이미지에다가 그런 그 글자도 쓰고 기호도 있을 때에는 최소 600 dpi는 되어야 되고, 이런 그 라인 아트 형식의 그래프와 같은 그림들은 한 1000 dpi는 되어야 이거를 인쇄물로 만들었을 때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 이 수치는 PNS에 쓰는 건데 다른 저널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그 달러 기준으로 전체 페이지 그 페이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반쪽만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저널들이 이제 투 칼럼 형식을 단락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투 칼럼 형태로 페이지를 반을 접어가지고 왼쪽에서 글을 쓰고 오른쪽에서 글을 쓰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원 칼럼 폭을 가지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투 칼럼, 그 풀 페이지를 폭을 다 채워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정도 크기는 1.5 칼럼 정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그림을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때 길이를 이야기하는 단위가 보통 이제 센티미터도 있고 인치도 쓰지만 파이카라는 단위도 소프트웨어에서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잘 그렸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본문을 잘 써서 논문이 억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래서 TIFF 파일 또는 AI 포맷으로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IFF 파일은 이제 비트맵 포맷이고요. AI 포맷, PDF 포맷은 벡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TIFF 파일, 비트맵으로 변환을 할 때에는 포토샵을 쓰면 유리하고요. AI 또는 PDF로 변환할 때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면 좀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PPT로 그린 그림을 어떻게 그 TIFF, 포토샵을 써서 TIFF로 변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AI 포맷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느냐,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를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첫 번째 그림, 피겨 1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클립보드로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하면 클립보드로 저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포토샵을 실행시키고 새로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클립보드로 복사한 그림이 가로가 620픽셀, 높이가 493픽셀, 기본 RG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 크기는 890KB 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비트맵으로 저장을 하면 다 깨져요. 자,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되냐? 그 파워포인트에서 레졸루션을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위쪽에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라는 그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새로운 창이 뜹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이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화면 슬라이드 쇼, 너비는 25.4cm, 높이는 19.05cm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자 지정을 바꾸신 다음에 적당히 확대를 해주세요. 대략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어스펙트 레이쇼가 대략 맞게 4배를 해주면은 너비는 100cm, 높이는 80cm가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해주면은 이 이미지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글자 사이즈랑 이 선들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건 필요하면 수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가 된 그림을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포토샵에서 붙여 넣을 때에는 딱 보시면은 가로가 2500 픽셀, 세로가 1900 픽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이미지의 크기도 13.3MB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해상도에 손실 없이 파워포인트 TIFF 파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이 이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가져오다 보면은 이런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없애주는 기능이 포토샵의 이미지에 재단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냥 다 선택해 놓고 기본적으로 확인을 누르면은 이게 그림이 깔끔하게 이런 그 트림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크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의 크기가 이미지 사이즈 파일 크기가 12.7메가고 폭 요거 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서가 해상도가 72픽셀 per 인치로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서 픽셀이 요 폭을 이런 픽셀 개수를 가진 이미지가 이런 해상도면은 이미지 크기가 84cm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해상도는 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의 레졸루션은 600으로 하고 싶다.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원 칼럼 그램으로 가고 싶다. 그럼 20.5 파이카를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높이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수치를 보세요. 원래 이미지 크기가 17.7메가였는데 내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줄였더니 9.3메가가 나왔어요. 이게 이거보다 작아지면 OK입니다.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가 3메가바이트였는데 이런 식으로 저널에서 원하는 그림의 레졸루션을 맞췄더니 이게 9메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겁니다. 레졸루션이 뻥튀기가 되면서 그 픽셀만 그냥 확대가 된 거기 때문에 확대하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온 이미지 사이즈보다 여러분이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미지 사이즈가 항상 작게 나오도록 적절히 파워포인트의 이미지 크기를 확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면 이미지가 깔끔하게 나오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창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언체크를 하시고요. 이게 이제 그 TIFF 포맷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림이 저장이 되는데 그럼 저장 없이 나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시면은 저널에서 받아주는 포맷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제가 스킬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술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효과적으로 그림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잘 모르면은 마지막 논문 서밋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다 라이센스를 구매해가지고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kft.kais.ac.kr 가면은 다 무료로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멋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느냐? 요령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그 중에 이제 멋진 그림이라고 생각되는 걸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퍼를 읽다가, 이 그림은 정말 멋진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려보고 싶은데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제 나중에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좋은 사이언스가 되어야 되겠지만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림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게 그림을 잘 그려주면은 이 페이퍼가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멋진 그림들이 나와 있는 페이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정리를 해 가시면서 또 색깔이나 선 굵기 이런 그래프의 표현 방법들이 굉장히 다들 독창적이고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그림 그리는 능력을 길러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논문 그림을 그릴 때 실수할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널에서 원하는 그림 포맷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테크니컬한 스킬들을 제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어서 그림들을 논문에서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리고 리절트 부분과 디스커션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읽힐 수 있는 페이퍼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